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절 민법상의 권리와 의무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파트에서도 우리 시험에서 통칙 파트와 그래서 출제될 수가 있는 논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출제된다면은 권리의 종류와 관련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에 필요한 어떤 기초 지식을 이 시간에서는 습득하는 걸로 합니다. 자, 첫 번째, 법률 관계. 즉, 관계라는 단어, 즉, 내가 혼자서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죠. 항상 관계라는 단어 자체는 서로 대비되는 어떤 지등을 상정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관계. 즉, 그와 같은 용어죠. 나와 와이프의 관계, 나와 자식 간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그래서 법률 관계란 것은 우리는 공동체 한 삼아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회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법에서 해결해야 되는 분쟁이 있다 그죠. 이 같은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하고 법이 아닌 도덕이라든지 종교 등 간섭 등에서 교육되는 생활관계를 인간관계라 합니다. 인간관계. 당연히 우리 시험은 법률관계를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양자의 큰 분쟁의 차이점은 법률관계에 따른 어떤 법적 분쟁이, 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는 그 실현을 법의 힘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런데 이와 같은 도덕, 종교 간섭 등 이와 같은 법이 아닌 도덕에서 교육되는 생활관계, 인간관계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의 힘을 빌린 강제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라. 근데 효도치 않는다 해서 국가가 강제 권력을 통해서 효도하게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생활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법률 관계를 배웁니다. 근데 이 같은 법률 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채권자의 채무자의 관계, 사람과 일정한 장소의 관계, 사람과 물건에 대한 관계 등 다양한 관계로 나타나지만 법은 누구를 규율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회에서 일하는 행위 등을, 즉 분쟁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죠. 즉 궁극적으로는 사람 대 사람에 대한 관계로 나타나는데, 즉 일반적으로는 뭐요? 이 같은 법률 관계는 한편은 법에서 보호되는 자, 권리자로, 한편은 반대로 반드시 법에 따른 행위를 해야 될 의무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그때 권리가 뭐냐는 겁니다. 권리가. 그래서 권리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문으로는 향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 중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관계는 법률 관계밖에 없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한편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자의 모습으로, 한편은 반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되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권리는 무수한 종류가 있죠. 소유권이란 권리도 있고, 전세권이란 권리도 있고, 저당권이란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권, 성명권, 자유권, 정조권 등 무수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권리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법 총칙 중 통칙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와 같은 권리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때 그와서 권리의 종류에 관련해서 권리, 특히 힘에 따른 분류와 그래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는데 특히 형성권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떤 형성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배우는 형성권이 그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를 위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리의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법적 분쟁이 발발했을 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칭한다 그죠.
근데 법이 아닌 도덕, 종교, 간섭 등에서 교율되는 생활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양자의 어떤 근본적인 특징은 강제적인 해결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법률관계에 관한 본정은 법의 힘을 빌어서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 반해서 인간관계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권리라 하면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지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다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 즉 내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 그때 권리 행사는 어떻게? 즉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한 힘을 권리라 했습니다. 그럼 권리의 행사라면 그 이익을 현실하는 것을 권리의 행사라 합니다. 즉 권리 행사는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행사는 나의 자유죠. 따라서 권리 행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닌 하무요. 내 스스로 행사를 하든 시간이 없으면 타인인 대리를 통해서 대리케 하든 행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입니다. 권리자의 자유. 근데 이 같은 권리 행사의 절대적 자유를 인정하는 순간 크나큰 사회적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즉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죠. 타인의 출입을 응금해서 담을 높게 쌓는다든지 이 같은 소유권의 빙자에서 어떤 권리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대민법에서는 방임적 자유, 즉 절대적 권리 행사의 자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성을 초래를 하게 됐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언론에서 그러한 이상한 사건을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법을 배우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하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터넷 등에 뜨는 어떤 분쟁을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약간은 그래도 딱딱한 과목이 재밌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건설업자가 어느 지역을 다 통째로 사서 재개발 등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어떤 땅들은 다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앞에 있는 큰 도로에 접하는 앞부분의 어떤 건물 등을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일부의 지역 주민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로를 통해서 뭐요? 앞부분의 도로를 통해야만 공도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그 도로 부지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건물 등을 매수한 건설업자가 자기가 소유권자는 이유로 뭐요? 공로에 통하는 이와 같은 도로에 담을 높게 쌓음으로써 공로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는 토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비행자에서 내 땅이네 거죠. 내 멋대로 담을 쌓아서 사인의 다른 자의 어떤 내 도로에 제공된 그 땅의 출입을 금하겠다. 얼핏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정당한 소유권 행사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행사는 상적으로 허용될 수 없겠죠. 아무리 자기가 권리자라도 권리란 것은 사회에서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에 있어서 사회에서 그자의 권리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어떤 가치 내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권리 행사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공동적으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권리를 정의롭게 행사할 한계를 내재적으로 띌 수밖에 없었다. 이를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에 의한 제한이다.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즉 현대민법은 절대적 권리 행사의 방임적 자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소유권 행사의 빙자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여하튼 얼토당토하는 여하튼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뒤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산부가 있습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이자가 소유권의 빙자에서 높은 담을 쌓았다. 그죠? 그 담을 넘어서 도로로 통하기 위해서 넘다가 잘못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유산했다. 아무리 토지 소유자로 된 같은 소유권 행사는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사회성, 공공성의 일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권리행사는 공공복리 요청하에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는 자유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민법에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이와 같은 권리행사의 사회성, 공공성의 한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조문으로 읽힙니다. 자, 그럼 민법 2조로 갑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 신의성실의 원칙은 줄여서 우리는 신의칙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자, 2조를 보니까 이랑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행은 신의, 즉 상대방의 믿음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줄여서 신의칙이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즉 내가 권리자라도 권리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그 권리가 인정된 일정한 사회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죠. 따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권리 행사는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자, 의를 보세요. 즉 신의성실의 원칙. 즉 우리는 사회에서 공동체 이론으로 생활합니다. 그때 법률 관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나만의 어떤 이익 추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권리자라면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를 하고 의무자라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원칙을 신의칙이라 합니다. 즉 법률관계에 참여한 자는 자신만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서 권리 행사 내지 의무 이행을 해야 된다는, 상대방을 항상 고려한다 그죠. 이를 고려의 명제. 금방 봤던 사건 행사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건 행사의 사회성 공공성의 제약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법상의 조문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2조를 보게 되면은, 자, 민법 2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법조문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도덕책에 적혀 있는 문구인 듯한 느낌이 더 강할 겁니다. 자, 다시 녹여서 읽어봅니다. 즉, 내가 권리자라면 권리 행사는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 의무자가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에 쫓아서 성실히 권리를 행사하리라. 그럼 반대로 행사하면 내가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가 상대방의 믿음에 위반됐다 그죠. 그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했기 때문에 나의 권리 행사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의무자라면 의무의 행은 상대방 권리자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믿음에 쫓아서 성실히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즉 형식적으로 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 이행이 상대방 권리자의 믿음에 반했다. 그러면 정당한 의무 이행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권리자라도 그 권리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권리 행사 같이 보이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난 권리 행사는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효과,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죠. 즉 권리 남용이 된답니다. 즉 1조, 2조 1항과 2항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 반대로 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면 의무 불이행이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으로 갑니다. 앞에서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자유라 그랬죠. 그렇지만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 내에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권리 행사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될 수 없다. 이런 건 남용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기가 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요. 소유권 행사의 빙자에서 공로에 통할 수 있는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로 출입을 막기 위해서 도로에다가 엄청난 높이의 담을 쌓아서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로 출입을 금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에 빙자한 폭력이다. 그죠? 폭력. 따라서 여지 소유권 행사 같이 보이지만 그 행사가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계를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 인정될 수가 없다. 이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따라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로 출입을 금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럼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자는 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통칙에서 뭐요? 권리의 의의와 그 다음에 신의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의와 의미와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통칙 파트에서는 한 문제에서 최대 3문제까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봤던 민법의 법원과 그 다음에 민법이죠. 신의척과 권리 남용 금지 원칙,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 파트가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의척은 특히 매번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2장 자연인 파트로 옵니다. 자연인 파트. 자, 앞에서 법률 관계는 우리 사회생활 중 법에 의해서 어떤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이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 했고,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한편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자의 모습으로, 한편은 뭐예요? 반대자인 의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를 권리주체라 합니다. 권리주체. 즉, 우리는 권리 위주로 권리주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연히 반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뭐도요? 의무도 부담할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권리 의무의 주체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리 위주로 권리주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즉 법적으로는 권리의 기속 주체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를 권리주체랍니다. 즉 한마디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누가 되느냐? 즉 우리 민법상으로는 권리주체는 2명입니다. 3조와 34조에서 정합니다. 즉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때 사람이라면 육체적 생명체인 우리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 두 번째, 법인 돼 있죠. 법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일정한 단체를 법인, 즉 권리 주체 중 우리 자연인을 제한 나머지 권리 주체를 법인이라 합니다. 법인. 즉 법인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죠. 즉 이와 같이 권리 주체는 민법상 2명입니다. 2명. 자 보세요. 의 파트.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했죠. 그러면 당연히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그죠. 이 같은 권리의 기속 주체를 권리 주체. 자, 우리가 일단은 민법을 배울 때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똑같지만 첫 번째 어려움이 용어가 힘들다 그죠. 더욱더 힘든 게 똑같은 표현을 하나의 단어로서 계속 고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동의어를 씁니다. 즉 권리 주체를 다른 말로 법인격, 즉 권리 주체를 다른 말로 법인격자, 줄여서 뭐예요? 인격자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리 주체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민법상으로 2명밖에 없습니다. 자연인과 법인, 즉 육체적 생명체인 자연인과 법에서
자연인 이의 일정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권리 주체성이 부여된 단체를 법인이라 합니다. 법인. 자, 그럼 각종 용어 등을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능력. 민법에서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능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하고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권리 능력. 그럼 권리 능력이라면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럼 권리 능력이 뭐냐? 앞에서 권리 주체를 배웠다 그죠? 그러면 권리 능력이라면 그와 같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례지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합니다. 근데 앞에서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2명밖에 없다 그랬죠? 자인과 법인. 즉 권리 능력을 가지는 이 2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자는 절대로 권리를 갈 수 없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자 행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사이는 집에다가 애완동물을 반려견 등을 많이 키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연세가 드신 분이 살아생전에 엄청난 재산을 모아뒀는데 어떤 가까운 자식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까운 재산을 다 누구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애정을 두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반려견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반려견에게 다 상속을 시키겠다. 그런데 이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즉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같은 각종 권리, 뭐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무수한 많은 권리가 있죠. 소유권도 권리 중에 하나이다 그죠? 근데 이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등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들의 권리를 취득 목적한 행위는 법적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의사능력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의사능력.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갑이 3살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로 물려받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이 단독으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다. 그럼 결론, 우리가 상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갑과 을의 이 같은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또 하나, 갑이 현재 40세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엄청나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꾸지름을 들은 상태에서 원래 이자는 소주 한 잔이 한도입니다. 근데 무려 반병 이상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야? 소위 필름이 끊긴 상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외제차를 매수하는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지 상태에서. 그럼 이자의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즉 결론, 갑과 을 간의 이야기가 뭐냐? 토지 매매, 자동차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갑에게 행위 당시에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은 갑은 엄청나게 재산이 있지만 3살짜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짓을 한지도 모르죠. 즉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매매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 없다 그죠. 이 점은 특히 행위 당시에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는, 지금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입니다. 즉 전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 앞에서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에 속한다 그죠. 사법은
기본 이념이 사적인 생활관계로 너희들이 알았어. 근데 어떤 사적 자치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내가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판단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죠? 이를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서 행위 당시에 어떤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이런 자들의 행위는 행위 당시에서 판단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죠?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즉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와 가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갑이 매매 계약 당시에서 3살이었다 그죠? 재산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자기 스스로 유불리를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매매 등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가 40세였죠.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모든 행위를 자기가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다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능력자예요. 근데 문제는 현재 자동차 매매 계약을 어떤 상태에서? 만취 상태에서, 그죠?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느낌 왔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매매 등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매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즉,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은 언제 있으면 돼요? 또 매매 등을 할 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매매 등의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그 다음, 갑은 3살이고, 이때 뭐요? 또 다른 갑은 40살이죠. 그래서 나이가 3살이다, 40살이다에 대해서 나이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를 구별 못하죠. 그죠? 따라서 매매 등이 있을 때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그 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이 등을 가지고 일정한 나이 이상의 행위는 어떤 의사 능력이 있고 일정한 행위 나이 이상의 자의 행위는 어떤 의사 능력이 없고 이와 같이 미리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매매 등이 있을 때 그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자가 멀쩡한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유독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요. 구체적인 법률 행위 시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그러면 민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갑을간에 자동차 매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점이에요. 근데 이제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가 대리점이라면 을이 그 당시에 만취 상태에 있었음을 내가 이미 알았다면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안 했죠. 해봐야 그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상대방이 나는 갑이 정상적인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갑이 그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결론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 당시에 갑이 이와 같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이 있었다. 이것이 뭐야? 최종적으로 입증이 됐다면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즉 갑은 사후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내가 그와 같은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매매는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게 무효를 주장할 거예요. 대리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되죠. 어디 당신이 그때 만취 상태였냐? 멀쩡했는데. 이게 다툼이 있죠. 즉,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다, 없었다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 그러면 어떤 의사능력은 그때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즉,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를 관철하고 싶다, 그죠? 근데 무효를 관철하려면 을과 매매 계약을 내가 체결했지만 그 체결 당시에 내가 만취 상태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 모든 사실을 놓아요. 행위자인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후에 입증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입증이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입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자를 능력자로 믿고 거래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불편하더라. 왜요? 매매든 개별 행위마다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그 행위 당시에 같은 능력이 구비되어 있냐 여부를 따로따로 따지는 건 상당히 불편하고 거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마련된 개념이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 자, 왜 불편했느냐? 의사능력은 매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행위 당시에 그자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했냐 따로따로 따지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행위 능력 이와 같은 개개인별로 따지지 않고 국가에서 미리 일정한 기준을 미리 정해주자입니다. 편리하게. 자, 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능력이라면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즉, 행위 능력이라면 행위자가 단독으로 매매 등의 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 합니다. 자, 그럼 행위 능력이라면 의사 능력을 토대로 한 개념이요. 의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일정 기준 두 가지요. 나이 또는 재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 객관적으로 획일적으로 미리 정해둡니다. 이를 행위 능력이라 하고, 이와 같은 능력이 없는 자는 나이에 따른 미성년자. 나이는 상적으로 몇 살입니까? 19세죠. 19세 미만자는 무조건 단독으로 매매 등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반대로 19세 이상의 자는 일단은 단독으로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자.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해서 어떤 매매 등을 단독으로 일정 요건에서 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을 제한 능력자라고, 제한 능력자로 밝히지면 이 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느냐 안 따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한 능력자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자 행위를 원하면 취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이자가 행위 당시에 17세입니다.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요? 미성년자죠. 근데 현재 이자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능력자죠. 그렇지만 행위 능력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무조건 나이가 행위 당시에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그렇지만 의사 능력 이자는 박사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자가 40세입니다. 회사원이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니죠. 그 다음에 재판에 의해서 능력이 제한받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재판받은 바도 없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이자는 형식적으로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도 아니고 어떤 재판 등을 통해서 능력이 제한된 제한 능력자 아니죠. 그래서 이자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자예요. 즉 능력자지만 행위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어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은 없어요? 의사 능력은 없다, 그죠? 그래서 양자는 별개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따라서 의사능력이라면 뭐요? 구체적인 이와 같은 매매 등의 행위 당시에 개개인별로 뭐요? 따로따로 판단해서 이자가 정상적으로과 같은 행위를, 유불리를 판단해서 행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사능력이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의사능력은 구체적 행위마다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그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더라. 그래서 의사능력 유무를 미리 뭐요? 나이, 개개인의 능력을 안 따집니다. 아무리 박사라도 뭐요? 17세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매매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요? 이자는 40살입니다. 만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재판 등을 통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된 바가 없죠. 일단은 단독으로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즉 실질적으로 뭐요? 이자가 어떤 침해 등을 앓고 있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재판을 받은 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재판받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자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래서 이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려면 이 같은 질병 등을 원인해서 현실적으로 뭐요?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 등의 재판이 있으면 그때부터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양자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은 구체적으로 매매 등이 있을 때 개개인별로 행위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서 그 같은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 무능력자라 하고 이 자에게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의사능력 유무가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의사능력 유무를 객관적으로 뭐요? 개개인의 차이는 인정치 않고 나이 재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미리 뭐요? 해결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뭐요? 박사지만 이자가 행위 당시에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이자가 치매 등을 심하게 앓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뭐요? 이를 이유로 법으로부터 재판받은 바 없다면 형식적으로 능력자 되고요. 능력자. 따라서 언제부터 제한 능력자가 됩니까? 어떤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현실적으로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 등이 있는 때로부터 제한 능력자가 되고, 그래서 이 자들이 뭐요?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였다면 그 자들의 행위는 무조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가 어떤 의미냐? 즉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2020년 2월 10일경에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근데 이자가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였어요. 그래서 이 같은 제한능력자 행위는 이자가 행위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 등을 단독으로 판단해서 행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느냐 안 따진다 그죠. 무조건 행위 당시에 이자가 제한능력자였다면 이를 위해서 원한다면 갑을 간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니까 뭐예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일단 갑을 간의 행위는 일단은 유효입니다. 근데 확정 유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 여부에 따라서 효과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 상태 유효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원하면은 갑이란 뭐예요? 을에게 내가 너에게 토지를 매도한 바는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제한능력자였고 내가 단독으로 혼자서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23년도 1월 10일자에 취소를 합니다. 그럼 취소하면 그때부터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갑을 간의 매매는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갑을 간의 매매는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이를 취소라 합니다. 취소. 따라서 우리 법은 이 같은 제한능력자 행위는 뭐예요? 여사능력 유무를 행위 당시에 19세를 기준으로 나이 또는 뭐예요? 아무리 치매 등의 어떤 정신적 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위해서 재판이 행위 당시에 이미 있었더냐 이 어떤 연령 또는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능력을 해결합니다. 개인적 차이는 인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박사라도 19세 미만자는 무조건 미성년자. 아무리 치매 등의 심한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더라도 이로 재판받은 바 없다면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능력자. 그래서 개개인별의 차이는 부정한다 그죠. 따라서 어떤 일정한 기준에서 의사 능력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해결한 제도를 행위 능력이라 하고, 이 같은 매매 등의 행위 당시에 어떤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이 같은 제한 능력자에는 원하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매매 등이 있었던 당시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매매가 없던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의 권리 능력으로 갑니다. 앞에서 권리를 가지는 권리 주체는 현행법상 우리와 같은 자연인과 법에서 자연인이 아닌 자로서 권리 주체성이 부여된 법인 2명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때 사람은 육체적 존재인 우리를 말하죠. 그죠?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은 보니까 남녀 불문, 나이 안 따지죠. 따라서 모든 자연인은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언제 권리 능력자가 되느냐? 생존한 동안이니까 출생을 해야 되겠죠. 즉 자연인은 권리 능력의 취득의 원인이 출생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 출생이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모체로부터 다 노출되었을 때 그때부터 자연인으로 된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엄마 뱃속으로부터 드러나지 않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체는 자연인이 아니죠. 태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능력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은 자연인과 자연인 아닌 자로서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 일정한 단체인 법인밖에 없다 그죠. 따라서 자연인은 권리 능력의 취득원이 출생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체에 있는 태아는 아직까지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원칙을 고집하는 순간 태아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자식인데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사망합니다. 갑에게는 이미 태어난 을, 병 등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A라는 태아가 있습니다. 똑같은 갑의 자식이요. 근데 갑은 아버지 사망 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민법 3조 자연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원칙을 고집하는 순간 을병과 달리 A는 아버지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태아도 곧 자인이 될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이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일단은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근데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태아인 상태에서 보호하는 규정을 둡니다. 이와 같은 입법주의를 개별적 보호주의라 합니다. 그와 같아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경우에 태아가 보호가 되고 어떤 경우는 보호가 되지 않는가 보호됐을 때 이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단골 출제 범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소멸로 합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의 취득 원인은 출생밖에 없어요. 반대로 권리 능력의 소멸 원인도 사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생보다는 사망의 시가 여러모로 법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자가 사망했을 때 당연히 권리 능력의 소멸은
사망이 유일하다 그랬습니다. 원인이. 문제는 사망자가 있으면 거자의 상속은 누가 받느냐 그죠. 그 다음에 유언을 했다면 유언은 언제부터 혈액이 발생하느냐. 이자가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잔존 배우자는 언제부터 재혼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사인정려 등의 혈액 발생 또는 생명보험을 들었다면 언제부터 보험을 받을 수 있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생보다는 사망의 시기가 여러모로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30조에서 동사 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입증을 곤란의 구제제도 첫 번째 동사 추정의 규정이 있고 이 부분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의 경우 권리 능력의 유일한 소멸 사유는 사망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망 여부에 대해서 언제를 사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법적으로는 심장이 멎었을 때를 사망 시기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법에서는. 근데 심장이 멎었다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신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시신이 발견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뭐 잔존 배우자 등의 재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신은 발견 안 됐지만 일정한 요건에 법적으로 이자를 뭐요? 일정한 요건에서 사망자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정사망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민법에서 배웁니다. 일정한 요건에서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은 재판으로 그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망자로 법적으로 간주하는 실종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종선고제 등 우리 시험에서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자연인의 경우는 누구든지 뭐요? 생존하는 동안은 평등하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근데 생존한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를 갈 수 있다? 출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체로부터 뭐요? 태아가 전부 노출했을 때 그때 출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해석하면 태아는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고집하는 순간 여러 가지 어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태아도 곧 우리와 같은 생명체인 자연이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는 태아를 보호를 해야 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라마다 어디까지 보호를 할 것이냐 다릅니다. 근데 우리 법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갈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태아를 보호를 하겠다. 이와 같은 민법의 태도를 개별적 보호주의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출생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이, 남녀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유일한 소멸 사유는 사망밖에 없죠. 사망밖에 없습니다. 또 사망에는 자연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사망의 시기가 출생보다는 여러 가지 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즉 상속인이 누가 되느냐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법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맥박종지설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맥박종지설. 즉 심장이 멎었을 때를 사망 시기로 봅니다. 근데 심장이 멎었다 여부는 시신을 확인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신을 봐야만 그자가 사망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일정한 경우는 시신 등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 이 같은 대원칙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순간 시신 등이 발견될 때까지는 잔존 배우자의 재혼, 상속인의 상속 등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끝끝내 시신이 발견될 수 없는 같은 극한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 대책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진행을 합니다.